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진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뭔지, 도대체 이념이 뭔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또 일주일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강의하는 내용과 오늘 강의 주제하고 이 백선엽 장군 문제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참 주제가 그렇게 됐습니다. 현 정부 사람들이 국회가 자기네들이 이제 압도적인 다수가 되니까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는 걸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하고 생각이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이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라는 건 자기네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에 배치되면 처벌하겠다라는 법이 이제 이 법입니다. 거기에 5.18 그다음에 세월호 뿐만이 아니고 우리 현대사, 근대사와 관련된 것들도 포함을 해서 처벌하겠다. 예를 들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 2회 이상 재범 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하거나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나 이런 게 없더라도 처벌하겠다. 이런 조항까지를 넣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통과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제 범법자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판 문화대혁명의 법적인 완성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거를 책을 불태워버리거나 하는 걸 분석행위라고 하는데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나섰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역사적인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럴까? 하는 걸 추적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꿍꿍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백선엽 장군이 엊그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래요. 그러니까 국립현충원에는 묻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울에도 못 묻히고 지금 대전으로 지금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국립묘지 파묘법이라는 것을 또 발의하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걸 씨가 이번에 비례대표로 의원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국립묘지 파묘법이라는 것을 지금 제안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 지금 백선엽 장군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장군묘역 아니면 대통령 묘역, 국가유공자 묘역에 묻혀있는 이 우리 애국자들, 대한민국 건국에 앞장섰던 분들 중에 국립현충원에 묻힌 사람들 다 뼈다구를 파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묘를 파내가지고 이런 짓 하는 거는요, 이거 화적대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일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백선엽 장군 지금 문제가 이제 불거졌으니까 이 백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 소수의 이 병력으로 대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통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분할 통치라는 게 있습니다.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그래서 이 집단을 찢어요. 계속 분열시키는 겁니다. 뭐 영남과 호남으로 분열시키고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분열시키고 지금 공산당 수법도 거의 똑같습니다. 우파들을 끝없이 분열시켜요. 뭐 5.18 문제 가지고 그 북한군이 왔느니 안 왔느니 가지고 싸우도록 만들고 뭐 최근에 또 무슨 선거 가지고 싸우도록 만들고 뭐 박근혜 대통령 문제 가지고 싸우도록 만들고 끝없이 이슈를 던져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도록 만들어요.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누구 편을 들어줬느냐? 양반 지주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양반 지주들이 그 당시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뭐예요? 전부 이 주자성리학자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으로 만들어진 토지, 이 토지를 가지고 자기가 다 농사를 못 지니까 이 토지를 가지고 이제 소작을 줍니다. 그래서 이 소작인들에게 소작료를 5할 내지 6할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1년 농사를 줘서 50% 내지 60%를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에게 땅을 빌린 가격으로 주다 보니까 소작인들은 얼마나 사는 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양반 지주들은 뭐 탱자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자기 아버지 잘 만나서 그 해외 유학도 갔다 온 아주 특권층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땅 한 떼기 없는 뭐 소장농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일본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게 무슨 길이냐? 고등관이 되는 길입니다. 일제시대 때 내가 아무리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라고 할 수 있는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을 해서 1년 동안 15생활을 하면은 고등관이라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뭐 기차를 타도 1등 칸에 탈 수 있는 권한을 주어져요. 아무리 내가 뭐 그 신분이 어떻든 이제 실력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또 하나의 길. 그러니까 문관의 경우는 고등문관 시험을 통과를 해서 1년 동안 15생활을 하면 고등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관들의 경우는 사관학교를 졸업하거나 장교가 될 수 있는 학교를 나와서 소위로 임관하면 고등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일제시대 때 뭐 지주나 뭐 양반의 후예가 아닌 그야말로 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딱 두 가지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흙수저들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게 고등문관 시험하고 장교가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날 민족문제연구소라는 데에서 친일파 그 명단을 만들었는데 친일파 명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일제시대 때 소위 이상으로 임관한 자들은 100% 다 친일파 명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행정고시 고등문관 시험에 합격을 해서 고등관이 된 사람 전원이 다 친일파 명부에 올라가도록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제시대 때 정말 어렵게 노력을 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길이 딱 두 가지였는데 이 두 가지를 통과해서 그 길로 올라간 사람들이 다 친일파면은 도대체 이 나라는 뭐예요 이거? 신분 상승하지 말고 그냥 무지렁이처럼 살아라 이겁니까? 지금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일제시대 때 뭐 일본을 위해서 뭐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친일파라고 하는 그 친일 인명사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백선엽 장군이 이제 그 일대기에 의하면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집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홀어머니가 무슨 남의 집 빨래도 해주고 바느질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키워가지고 그래도 아들이 꽤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평양사범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교사 생활을 가지고 나는 만족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주국에서 만주군관학교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신분 상승이 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제 협력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일제시대에 그야말로 이 흑수저들이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도전을 한 거일 뿐이에요. 예.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만주 군관학교에 한국인들이 이제 입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임관을 하는 순간 다 신분 상승이 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만주 군관학교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봉천에 있었고요. 봉천이 지금 심양입니다. 그래서 국위까지 배출을 한 다음에 만주국 수도가 신경이었거든요. 지금은 지금 장춘입니다. 장춘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장춘에다가 이제 신경군관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신경군관학교를 열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만주군관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정희는 신경군관학교 2기로 나왔고요. 백선엽 장군은 봉천군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교가 됐어요. 그 당시에 조선 청년들을 만주군관학교에 입교시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 사진에 보시는 이 홍사익 장군이라는 분입니다. 일제시절에 자기 힘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일본에 있는 모든 청년들의 꿈이 일본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에도 많은 평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소위가 되면은 다 고등관이 되니까 그 많은 청년들이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했는데 얼마 뽑지를 않아요. 이 홍사익 장군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육군사관학교 출신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엘리트만 들어간다고 하는 육군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일제시절에서 별 3계단 육군 중장까지 올라간 사람은 한국인 중에는 딱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이 홍사익 장군이었고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영친왕. 이 사람도 육사를 나와서 일본 육군대학교를 나와가지고 3스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혜택을 좀 받았죠. 혜택을 안 받고 자기 실력으로 자력으로 육군 중장까지 올라간 사람은 홍사익 중장 하나인데 이분이 만주에다가 군관학교 만드는데 조선 청년들도 좀 받아들여. 조선 청년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래서 문호를 개방시킨 사람이 이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이 만주군관학교에 입교를 한 조선 청년들에게 이렇게 훈시를 합니다. 조선 출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여러분이 여기서 할 일은 지극히 간단명료하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워라. 이것저것 가지 말고 누에가 뽕잎 갉아먹듯이 다 배워라. 언젠가는 실력을 발휘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우면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근간이 돼야 된다. 이 군관학교를 나온 게 무슨 일제에 협력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예. 지금 우리는 이 장교인관을 하면은 다 친일파가 됐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히죠. 예. 요분이 영치랑인데요. 영치랑도 육군대학을 나와서 3스타까지 올라가서 이런 분들을 전부 친일파라고 다 매도를 하면 여기 친일인명사전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지식을 머리에 넣고 이제부터 좀 복잡한 일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특히 조선에 살던 사람들이 흉년이 들거나 먹고 사는 게 없거나 이럴 경우에 강을 건너서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만주로 갔습니다. 만주로 가서도 중국인 쥐주에 소작인 노릇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한테 학대당해, 그리고 뭐 못 살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만주로 그 이주해 간 한국인들의 85%가 공산당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후예가 누구냐? 조선족이에요. 우리가 조선족은 우리 동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무슨 공산주의가 뭔지 알아서 공산당이 된 게 아니고 침략자 일본 놈과 부잣집은 털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가서 터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반동들에 대한 응징은 당연한 일이다. 공산당이 선동하니까 그런 모양이다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 선동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또 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그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린 이제 김원봉 얘기가 좀 나오는데, 김원봉은 요 강의 끝나고 다음 시간에 바로 김원봉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광복군 얘기는 좀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만주궁이 출범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만주로 막 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 500만 명을 만주로 이주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이 국제사회가 이제 그 만주국을 자기네들처럼 조선을 합방하듯이 합방을 시키려고 하니까 국제사회가 눈을 부릅뜨고 야, 니네들 좀 뭐 하는 거야? 압력을 넣으니까 조선처럼 합병을 못하고 독립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만주국은 독립국이 됐어요. 그래서 15개국이 만주국은 독립국이라고 승인을 해요. 일본도 할 수 없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교사나 군인이나 공무원들이 만주로 이주를 하려고 보면 일본국 정부에다가 사표를 내고 다시 만주로 가서 다시 공무원 임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안 간 거예요. 원래는 500만 명 이주 계획을 세웠는데 하도 안 가니까 나중에 49만 명밖에 안 갔어요. 그럼 나머지를 어디다 충원했느냐? 야,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제일 믿을 수 있는 게 어디냐? 보니까 조선이거든요. 조선 사람들을 만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만주군관학교를 한국인들에게 무료 개방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야망이 있는 사람들 만주로 와가지고 너희들 출세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만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만주에서 공부한 사람들 누구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요분이 강영훈 총리. 강영훈 총리가 만주 건국대학을 나왔습니다. 최규하 대통령. 이 사람 만주 대동학원을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신경 군관학교 나왔습니다. 백선엽 장군 만주 군관학교 나왔어요. 정일권 국무총리 이분도 만주 출신입니다. 만주국 공무원을 하다가 귀국을 해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거나 군인이 된 사람이 3,000명입니다. 만주에 가지고 이제 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통치는 어떻게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배운 것이죠. 그때 이제 일본하고 소련은 이게 이제 거의 전쟁 상태에 돌입을 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련 입장에서 보면 지금 동부전선에서 독일군하고 지금 막 전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시베리아라 가지고 우리 뒤통수를 치면 큰일이다. 그러니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국에 공산당이 있으니까 중국 공산당 애들을 도와줘가지고
게릴라전을 일으켜라. 그래가지고 소련의 게릴라전 전문가들이 만주로 대거 파견이 돼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게릴라 부대를 지휘를 하는 걸 소련 공산당이 다 도와줍니다. 그때 만든 게 이제 그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거예요. 이 동북항일연군은 누가 지휘를 했느냐? 소련군이 다 지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이제 일본군 막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막 이제 동북항일연군들이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토벌을 나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보면 전부 총알 그 바지하는 이 일반 그 사병들은 전부 조선족들이라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얘네들이 왜 이러고 있지? 가만히 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만주로 이주해온 이 한국인들을 전부 공산당으로 가입을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총을 줘가지고 일본군을 공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제 EEJ라고 하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야, 니네 가서 저기 공격해. 이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잡고만 보면은 전부 조선 사람들이거든요. 야, 이거 이상하다. 얘네들이 왜 이럴까? 연구를 해보니까 중국 공산당이 만주로 이주해간 조선 사람들을 전부 공산당으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빨치산 부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일본군을 공격하는 용도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도 생각이 있지. 그래서 만드는 게 간도 특설대라는 겁니다. 간도 특설대는 뭐냐, 이게? 1939년도에 이 부대를 만들었는데요. 간도 특설대는 하사관하고 일반 그 병사는 100% 한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장교는 한국 사람이 50%, 일본 사람이 50%로 만들어진 한국인 위주의 부대예요. 이 간도 특설대를 앞세워서 동북항일연군이라는 빨치산 부대를 토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들도 중국 공산당하고 똑같이 한국 사람들로 만들어진 토벌대를 만들어서 토벌을 시키도록 이제 EEJ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 월판에서 1930년대 후반에 중국 공산당 편에 섰던 한국 사람과 일본 만주군 편에 섰던 한국 사람들이 서로 대리전을 벌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6.25가 나기 이전에 만주벌판에서 이미 이념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중국 공산당 편에 섰던 사람들은 전부 북한으로 들어가서 북한을 만들었고, 일본군 만주군 편에 섰던 사람들은 다 남한으로 귀국을 해서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러다가 6.25가 나가지고 또 싸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간도 특설대 여기 사진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간도 특설대가 동북항일연군을 때려잡은 게 아니라 조선 독립군을 때려잡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제 그 펜앤마이크에다가 칼럼을 하나 긴급히 올려놨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도 특설대가 동북항일연군을 토벌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조선 독립군을 토벌했다고. 그러니까 간도 특설대에 있었던 백선엽을 비롯해서 뭐 김백일 이런 사람들은 전부 친일파 민족 반역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다. 파내라. 김백일 장군이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거든요. 국립묘지 파묘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사람들 전부 묘소를 파낼 거예요. 백선엽 장군도 간도 특설대에서 조선 독립군을 때려잡았으니까 친일파 민족 반역자다. 그러니까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이 없다. 그런데 자, 그럼 여기서 간도 특설대가 토벌을 한 동북항일연군이 조선 독립군이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은 한 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간도 특설대가 토벌을 한 동북항일연군은 뭐냐? 중국 공산당이 만든 부대입니다. 중국 공산당 산하에 빨산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부대 이름이 동북항일연군인데 이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지침과 행동 강령이 밝혀졌습니다. 뭐냐? 첫 번째, 반만 항일을 통해서 동북 실지를 회복하고, 동북 실지는 그 만주를 동북 지역이라고 그래요. 지금 동북 지역을 일본이 점령했으니까 만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린 만주를 되찾고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조선 독립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 일적 주구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민중과 연합하여 항일을 통해서 중국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북 실지를 회복하고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하는 부대가 동북항일연군인데 그 부대가 어떻게 조선 독립을 해서 싸웠어요? 간도 특설대가 조선 독립군을 토벌했습니까?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 백선엽 장군이 토벌한 거는 뭘 토벌한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이 동북항일연군을 토벌한 겁니다. 두 번째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대에 그 배치가 된 게 1942년 3월 달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항일연군 빨치산들은 하도 가서 막 양민들 약탈하고 막 이러니까 일본군하고 만주군이 1939년서부터 8만 명의 대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그 만주 일대를 전부 막 그 빗질하듯이 그 작전 이름이 빗질 작전이라고 해서 빗질하듯이 그 토벌을 하는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8만 명을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1940년, 41년 무렵에 동북항일연군이 거의 전멸당했습니다. 1941년도 3월 달에 생존해 있는 그 동북항일연군 대원이 500명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1940년 12월에 중국 공산당하고 소련 공산당이 하바롭스크에서 회의를 엽니다. 야, 이러다가 지금 만주에 있는 이 게릴라들 전부 전멸당하겠다. 그러니 생존자들은 각자 알아서 소련용으로 도피를 해라. 요게 1940년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940년 12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생존해 있었던 이 빨치산 부대들은 전부 국경을 넘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우스리스크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게 약 200명 정도로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약간 좀 다른데 어떤 기록에서는 500명이라고 하고, 그 중에 1940년 12월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중간 간부가 20명의 대원을 이끌고 하바롭스크로 탈출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김일성이 북한 수령이 된 김일성인지 아닌지도 입증이 안 됩니다. 이름만 똑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만주벌판에서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이 11명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김일성이 11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저렇게 추리고 북한 수령이 된 김일성하고 활동연대가 겹치는 사람을 추적을 해보니까 3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3명이 도대체 한 명인지 아니면은 각각의 인물인지 이걸 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논쟁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일성은요, 그 11명이 한 모든 행동을 자기가 했다고 전부 다 기술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김일성이가 1940년 12월 혹은 또 어떤 자료는 1941년 3월에 탈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 김일성이가 북한의 수령이 된 김일성이 아닌지도 몰라요. 어쨌든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간 간부가 탈출을 했다. 그래서 하바롭스크에 도착했다라는 기록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던 게릴라들은 1941년 3월 무렵에는 다 탈출을 해가지고 1941년 3월 이후에는 만주 지역에 동북항일연군 빨치산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남아있었냐? 마적질 해먹던 놈들, 비적질 해먹던 도둑떼들만 남아있었습니다. 백선엽의 간도특설대가 1942년 3월부터 토벌에 나선 거는 이런 마적질, 비적질하는 도적대들을 마지막으로 토벌한 것이지 어떻게 조선 독립군을 토벌한 거예요? 어떤 기록을 찾아봐도 1942년 3월 이후에 만주 지역에 무장을 한 항일 독립군이 존재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주장을 하는 건 누구냐? 다 북한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북한이. 북한은 김일성이가 하바롭스크로 도망간 사실도 다 은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군님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맨날 항일 무장투쟁을 했대요. 그런데 이런 그 엉터리 사실을 가지고 백선엽 장군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무슨 만주국이 뭔지, 만주에서 무슨 항일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조선 독립군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 토벌한 게 뭔지, 간도 특설대가 뭔지, 그 시절에 누구하고 누구가 어떻게 싸웠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배운 사람이 없어요. 만주국이 뭔지, 만주 군관학교가 뭔지도 우리는 배운 적도 없고요. 그냥 만주 군관학교 나오면 다 친일파래요. 그러니까 친일파인 줄만 알고 친일파 모양이다. 저 썩을 놈들 왜 국립묘지에 가서 묻어야 되는 거야? 다 파네. 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아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간도 특설대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간도 특설대가 동북항일연군 빨치산 부대를 토벌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 동북항일연군은 우리 독립군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조선 독립군이 아니고 중국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부대였다. 그런데 무슨 조선 독립군을 토벌을 해요. 아니,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이런 그 사기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사기극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만주는 우리가 우리의 그 분단과 이런 과정에서 매우 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만주국 그러면 알고 있는 게 그냥 만주는 괴뢰국 1931년에 일본이 세운 괴뢰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만주에서 아주 한국 현대사에서 의미심장한 두 개의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 공산당이 되려면 중국 국적을 취득해야 됩니다.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중국 공산당에 만든 빨치산 부대인 동북항일연군 편에 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만주 벌판에서요. 똑같은 만주 벌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백선엽이라든지 정일권이라든지 박정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주 군관학교를 나오고 만주군 장교가 돼서 일본군 만주군 편에 서서 동북항일연군하고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한쪽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한쪽은 대한민국을 건립하고, 이 사람들이 만주에서 체험한 그런 체험기를 가지고 북한을 만들었고, 또 한 그룹은 만주에서 체험한 그런 기억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빨치산들이 이 토벌전을 벌이고 있던 이 무렵에 일본은 앞으로 소련하고의 그 전쟁을 대비해서 만주국이 전부 콩농사, 옥수수나 짓던 이 농업국가였거든요. 이 농업국가를 중공업국가로 만드는 대역사를 만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시작을 해가지고 5년 동안 일본 본국정부 1년치 예산의 3배를 갖다가 들이부어가지고 제철소도 만들고 비행기 공장 만들고 탱크 공장 만들고 이 중공업 전진기지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장춘 일대. 중국에서 자동차 공업이 제일 먼저 발전한 데 도시가 어디냐? 장춘입니다. 그래서 장춘에서 나오는 그 자동차 모델이 장춘 기차라고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자동차를 기차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 일본 사람들이 만주 그 장춘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자동차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본이 만주국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개를 한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그 당시에 만주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건국한 세력들이 어깨너머로 본 겁니다. 그 당시에 일본이 만주국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중공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실 일본은 본전도 못 뽑고 1945년에 망했죠. 1931년에 만주국을 세워서 1945년에 일본이 패망을 하면서 만주국에다가 투자를 해놓은 거 한 푼도 못 건지고 다 퉁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총괄했던 사람이 누구냐?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일본 수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시노부스케 아래에서 실무 책임을 졌던 사람이 누구냐? 시이나 에스 사부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한일 수교를 할 때 한일 수교 협정문에다가 사인을 한 일본 측 외무부 장관이 시이나 에스 사부로예요. 우리 측에서는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 시이나 에스 사부로하고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이 한일 그 국교 정상화를 한 다음에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의 노하우 다 제공을 해줍니다. 시이나 에스 사부를 통해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 대주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개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만주국의 이 노하우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그 시이나 에스 사부로라는 사람이 이제 지한파가 돼가지고, 심지어 막 일본에서 끝까지 반대를 하는 한일 그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사과 성명을 제일 먼저 발표한 것도 시이나 에스 사부로고요. 이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하고 우리가 박정희 시절에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이름도 비슷합니다. 방법도 똑같고, 경제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철소를 제일 위에다 놓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철강으로 조선도 하고 자동차도 만들고 전자제품도 만들고 모든 그 산업의 배치를, 제철소를 제일 위에 놓고 산업을 쫙 재배치를 하는 이 방식이 바로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의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만주국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주에서 뭘 했습니까? 그 쥐잡기 운동. 그 만주국에서 하던 거 우리도 그대로 한 거고요. 재건체조, 이것도 다 만주국에서 하던 거고.
만주군 그 당시에 우리가 그냥 뭐 일본의 괴뢰국이라고 그냥 무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사실 일본의 그 관동군이 인류가 나가야 될 새로운 모델로서의 실험을 했던 거대한 실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만주국으로 가는 만주로 향한 뭐 그 멸망 그래가지고 뭐 만주 모던 뭐 이런 게 막 뭐 만들어졌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하바롭스크 하얼빈 이런 데 와가지고 하얼빈에 거대한 이 소위 말하는 세계인들이 와서 모여 사는 집단촌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만주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루어진 무슨 독립운동이니 뭐니 하는 역사를 전부 이 좌익들이 다 이 날조를 해놔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의 항일 무장 독립군이 승리를 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오동하고 청산리 전투였습니다.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 부대가 3,000명이었는데 이 3,000명이 자유시로 이동을 해가지고 자유시에 가서 몰살을 당하죠. 누가 몰살을 했는지 아십니까? 소련 적군과 이 소련 적군하고 손을 잡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우리 독립군을 다 말살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도 특설대가 다 잡아 죽인 게 아니고요. 소련 공산당하고 우리 공산당, 그러니까 한국인 공산당들이 우리 독립군을 다 말살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우리 말 안 들을 그 위험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일본하고 소련이 비밀협정을 맺어가지고 야 우리 시베리아에서 철수할 테니까 저 골치 아픈 조선 독립군 니네가 좀 처리해줘. 그러니까 자유시로 유인해가지고 다 잡아 죽인 거예요. 1921년도에 우리 청산리 봉오동에서 그 빛나는 그 승리를 했던 우리 조선 무장 독립군은 소멸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소멸시켰냐? 공산당이 소멸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지금 속이기 위해서 뭐 간도 특설대가 뭐 했다, 뭐 누가 했다,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1921년 자유시 참변 이후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무장 독립은 사실상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몇 개 그룹들이 나타났었죠.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뭐 광복군도 있었고 양세봉 장군이 하는 뭐 부대도 있었고 뭐 약간의 그 소규모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들은요 독립적인 그 전투를 할 능력이 없어서 중국군들하고 같이 연합으로 전투를 한 적은 있어도 독립적으로 활동을 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북항일연군은 우리 독립군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중국 공산당이 만든 만주를 일본으로부터 떼내기 위한 중국 공산당 산하의 빨치산 부대지. 아니 동북항일연군이 언제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도 막 사기를 치다가 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게 없잖아. 자기네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을 지금 만들어냈느냐. 야, 그럼 우리 무장 독립군이 조선으로 진공을 해서 조선에서 독립운동한 걸로 어떻게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보천보 전투라는 겁니다. 보천보 전투는 게릴라 80명이 뗏목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와서 일본 순사 5명이 지키고 있는 보천보 마을을 쳐들어가서 불 지르고 경찰서에다가 파출소에다가 총을 쏴가지고 거기서 잠자던 2살짜리 젖먹이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 죽은 거하고 일본 사람 음식점 주인이 총 맞아 죽은 거 그게 전과에 다예요. 이거를 막 위대한 뭐 항일 무장 투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천보가 없으면 김일성이가 아무리 무장 투쟁을 하면 뭐예요? 중국 공산당 밑에서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싸운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야, 우리 독립군이 조국으로 진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보천보라는 것을 시급히 이제 날조를 해냈는데 그 보천보의 그 무장부대를 이끌고 온 지휘관이 이름이 김일성인데 그 김일성이 북한 수령이 된 김일성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일성이 지금 11명이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 김일성 신화의 진실이라고 막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썼는데 쓰다가 보니까 김일성은 태어난 거하고 숨쉰 거하고 죽은 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입만 뻥끗하면 다 거짓말이야. 다른 사람하고 다 지가 했대. 그러니까 환각의 전투를 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낙엽으로 전투함을 막 만드시고 모래알로 쌀밥을 지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 자기가 다 한 걸로 되려면 뭐 여기 그 기록에 의하면은 여기서 전투하고 또 여기 와서 전투를 했대요. 근데 여기서 여기가 600리예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600리를 와요? 그러니까 장군님이 축지법을 쓰셨다 이래가지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세기와 더불어라는 자서전을 척 만들어가지고 1980년대 후반입니다. 조총련을 통해가지고 한국에다가 막 이걸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 주장을 했느냐. 북한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북한의 원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북한 원전을 봐야 진정한 북한이 보인다. 그래놓고 이거를 그 학술적인 용어로 멋있게 꾸며놨습니다. 내재적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거는요, 북한에서 발표한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중앙당에서 발표한 자료와 주장이 옳은 거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북한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국 사회에다가 퍼뜨린 놈이 누구냐? 북한 간첩으로 밝혀진 베를린에 있는 송두율이었습니다. 그 송두율이 주장을 한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앵무새처럼 떠든 게 누구냐? 통일부 장관 했던 이종석하고 지금 경기교육감 하는 이재정 이런 사람 아니 이 누구죠? 경기교육감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재적 접근법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떠들어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세기와 더불어 있는 이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 옳은 거야, 임마. 이거 믿어. 이렇게 우리한테 강요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무슨 운동을 벌였느냐? 한겨레 신문을 앞세워가지고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것을 벌였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다. 자, 여러분, 백선엽 장군 문제를 한번 다시 들어갔어요. 자, 지금 만주에서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중국 공산당 편에 서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동북 항일연군 83부대에서 있었던 사람하고 만주군관학교를 나와서 만주군 장교가 돼가지고 간도특설대에 들어가서 얘네들을 토벌하는 사람들이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좌익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들이 독립군이니까 이 독립군을 때려잡은 이놈들은 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싸운 독립군이 아니에요. 중국을 위해서 싸운 독립군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쪽도 외세에 등을 업었고 이쪽도 외세에 등을 업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친중파 민족 반역자 아니에요. 근데 왜 한쪽만 욕하고 한쪽은 월계관을 씌워주죠? 이 사람들이 조선 독립을 위해서 싸운 증거 있으면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없어요. 없는데 왜 백선엽 장군이 민족 반역자가 돼야 됩니까? 지금 정말 제가 좀 답답하고 막 그런 게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어떤 언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떳떳하게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두려워서 안 하는 걸까요?
자신들이 무식한 것 때문에 아니면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이런데 제가 그때 김일성 신화의 진실이라는 책을 쓰면서 사실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 좌파학자들하고 논쟁을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줄을 제가 1200개를 달아놨어요. 야, 너희들 나하고 한판 붙자. 김일성이가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나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이 주장에 대해서 시비 건 적이 없습니다. 지네들도 몰라요. 자기네들이 떠드는 건 다 북한에서 준 거 가지고 떠드는 걸 뿐이에요. 북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장군님이 그냥 막 600리를 하룻밤에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축지법을 써가지고 막 오늘 밤에 여기서 전투하고 그 다음날 막 600리 떨어진 곳에서 전투하시고 막 이렇게 써놓은 거를 다 사실로 믿고 하바rov스크에 가서 저기 4년 동안 게릴라 훈련을 받거든요. 김일성이. 요게 그 사진입니다. 요게 하바rov스크에 있는 그 88여단이라고 그래서 그 동북 항일 연군 중에서 토벌을 안 당하고 살아남은 인간들이 전부 탈출을 해서 얘네들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부대가 88 특수정찰여단이라는 건데요. 요게 있는 요 동그라미 요게 나중에 북한 수령이 된 김일성이에요. 4년 동안 소련에 가가지고 소련 장교로서 게릴라 훈련을 받은 이 사실 자체를 북한 역사에서는 통째로 좀 지워버렸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지우는 걸까요? 우리가 이 역사를 참, 아까 말씀드린 압록강을 건너서 보천보를 습격했다고 하는 사람은 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일본군 토벌대가 입수한 사진인데 요 사진하고 너무 달라요. 그런데 김일성 하여간 뭐 여러 명의 김일성이가 한 그 활동을 다 자기가 한 걸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렇게 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앵무새처럼 외우면서 막 뭐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다. 왜 그럴까? 보니까요. 6.25 때 간도 특설대 요원으로 활동을 했던 백선엽, 정일권 장군은 간도 특설대는 없었습니다. 뭐 하여간 만주군 출신이고, 김백일 장군, 이분은 동부전선에서 백두산까지 올라간 그 부대를 지휘한 분인데, 백선엽하고 김백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6.25 때 공산당의 남침을 결정적으로 막아내가지고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는데 결정적인 그 방해 세력이 누구였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간도특설대 요원들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백선엽 장군이나 간도특설대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 매도하는 거는 일제시절에 뭘 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흔히 얘기하는 조국 통일전쟁이라고 하는 6.25 때 6.25 남침을 결정적으로 막아낸 거의 모든 지휘관들은 다 만주군 출신,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그리고 일본 시대 때 지원병, 학도병으로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싸우지 않으면 다 친일파 파모법에 의해서 국립묘지에서 다 파낼 거예요. 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우리가 뭘 알아야 싸우죠. 바로 이 김일성이라는 친구는 만주벌판에서 빨치산 활동을 좀 하긴 했다고 그러는데 하면서 이 사람이 본 건 뭐냐? 동네 돌아다니면서 저 마을 주민들 등쳐먹고 뺏고 그때 토벌대 그 기록에 의하면은요 식량을 이제 구할 길이 없으니까 이 주민들 습격을 해가지고 이제 주민 한 사람을 납치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쌀 몇 마를 어디다 갖다 놔라.
그런데 안 갖다 뒀잖아요. 그러면 귀를 하나를 잘라가지고 보내놔요.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그래도 안 가져오면 또 이쪽 귀를 잘라서 보내고. 이런 짓들을 해가면서 주민들을 등쳐먹었어요. 김일성은 북한에서 그런 것만 배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돌아와서 오늘날 북한을 무슨 사회로 만들었습니까? 폐쇄, 고립된 사회, 주민들 등쳐먹는 이런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을 만든 세력과 북한을 만든 세력의 뿌리는 만주에 거슬러 올라가는데 만주에서 자기네들의 그 체험이 오늘날 북한이라는 생지옥과 대한민국이라는 그래도 세계 어디 나가면 얼굴 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원형이었다. 그런 사실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좀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김원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